그 어떤 나라도 지구상에 미국을 상대로 이길 수 있는 나라가 있을까 싶습니다. 단연 미국은 군사력 세계 최강의 나라고, 그리고 북한은 10위권 안에도 이름을 못 올리고 있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상지대학교 군사학과 최기일입니다. 저는 한국방위산업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고요. 전쟁과 무기 그리고 방위산업을 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군사력 수치라든가 정량화되어 있는 내용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봤을 때 북한 이외에 러시아나 중국 그 어떤 나라도 지구상에 미국을 상대로 이길 수 있는 나라가 있을까 싶습니다. 아마 이러한 답변으로 가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북한이 궁극적으로 상대하고자 하는 것이 미국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국과 싸우려고 하는 북한은 스스로 자멸하는 거고, 북한의 김정은은 대신 미국을 자극하고, 미국을 자극함과 동시에 일본이나 우리 한국 정부를 더 이제 위협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미국을 자극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해석이 되어지고 있는데, 참 북한이란 나라는 다루기가 어려운 나라예요. 정상 국가는 아니죠. 항상 벼랑 끝 전술을 펼치다 보니까 미국 입장에서도 북한을 핸들링하기에 상당히 좀 곤혹스러울 겁니다. 근데 어쨌든 미국 정부는 그동안 북한에 대한 대북 정책에 대해서 일관된 정책을 유지해왔고, 그동안 잘 대응해왔기 때문에 북한이 그 레드라인을 넘는 순간 북한은 결국은 자멸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북한이 계속 미국 정부를 상대로 위협의 수위를 높여나가고 있으니까 미국 정부에서도 유사시 선제 타격으로 북한의 핵시설을 타격할 수 있다라고 하는 시나리오를 또 최근에 공개하기도 했는데, 사실 또 북한 정부와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압박하는 제스처가 아닌가 싶습니다. 미국은요, 클린턴 행정부 시절에 국제 레짐, 국제관계나 국제정치를 얘기할 때요, 크게 두 가지 노선을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이상주의에 가까운 자유주의 노선, 그리고 하나는 이제 현실주의, 지금 이제 신현실주의를 얘기를 하는데요. 과거 미국의 클린턴 행정부 시절에 이미 그 이상주의에 그쳤던 자유주의 정책 노선을 실패했다고 단언을 해버려요. 미국 정부는 그 이후로 현실주의 노선으로 좀 갈아탄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다가 트럼프 행정부 시절이 들어서면서 신현실주의에 가까운,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했습니까? 전 세계 경찰 국가로서의 지위를 내려놓겠다. 전 세계에 퍼스트 아메리카를 외쳤고,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 실리주의 노선을 걷겠다라고 선회를 한 거 아닙니까? 글쎄 이거 좀 제 개인적인 상상에 그치는 얘기인데, 만약에 트럼프가 대선이 되면 북한이나 중국하고 전면전 벌이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반대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해서 국무위원장과 극적인 타결을 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북한과 손을 잡지 않을까. 그리고 중국은 또 북한의 상황이 그렇게 되면서 또 급반전되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조심스러운 게, 지금 중국이 만약 대만을 공격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근데 바이든 대통령이 최근에 또 언론 인터뷰에서는 중국이 대만을 침공했을 때 중국 대만 전쟁에 개입하지 않겠다, 참전하지 않겠다라고 또 그런 발언도 하더라고요. 대통령은 정치인이기 때문에 그런 일종의 정치적 수사, 대통령이 내가 어제는 이런 말 했는데 오늘은 생각이 바뀌어서 이렇게 얘기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트럼프라는 인물은요, 기업가로 시작을 했고요, 철저한 그런 캐피탈리즘이라는 자본주의에 입각해서 미국 국익을 우선할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국익을 우선하면서 실용주의 노선을 하면서 필요에 따라서는 북한이 미국 정부에게 도움이 된다면 손을 잡지 않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왜냐면 현실주의가 아니는 이제는 더 나아가 신현실주의니까. 그리고 또 신현실주의뿐만 아니라 사실은 실리를 우선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실용주의 노선으로 갈 수밖에 없고, 결국은 자국의 이익이 국익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냉정하게 지켜봐야 되는데, 댓글에 다양한 또 의견들을 주실 것 같은데 어디까지나 그냥 사견이니까 좀 가볍게 듣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신년 초부터 북한이 서해상에 약 200여 발의 포격 도발을 하고, 동해상의 미상의 발사체들, 유엔이 규정하고 있는 탄도미사일에 대한 불법적인 시험 발사들을 하고 있는데요. 한반도의 군사 안보 상황은 굉장히 엄중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 한마디로 말씀드릴 수 있고, 코리아 리스크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한국의 지정학적 특징과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이 개전된 이래로 1953년 7월에 3년 동안 벌어진 한국전쟁이 지금 휴전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휴전, 말 그대로 국제법에서 적용하고 있는 전쟁법에는 휴전 상태이기 때문에 전쟁이 잠시 중단돼 있는 상황일 뿐이지, 당장 오늘이나 내일 전쟁이 다시 벌어지더라도 전혀 이상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남한을 교전국이라고 하는 공식석상에서 발언을 했는데, 사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한 단어이긴 한데, 그건 또 전쟁법에서는 그 말이 맞아요. 왜냐면 현재 국제법상 휴전 상태이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 남한, 즉 대한민국은 교전국이지.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 대한민국 입장에서
입장에서도 북한은 교전국입니다. 근데 어쨌든 신년 초부터 북한의 이런 행태가 좀 심상치 않은데요. 먼저 좀 들여다보면 북한은 국제사회의 이목을 끌고 미국과 그리고 주변 국가들의 유리한 이치를 고수하고 자국에 의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원하는 바를 달성하기 위해서 다양한 정치적 수사로부터 대외적인 강경 발언에 대한 메시지들을 쏟아내고, 그것도 모자라 그 연례적인 군사 실험들 또는 다양한 도발들을 해왔는데, 근데 이게 어제 오늘 만의 일은 아니었어요. 뭐 연례화돼 있다라고 하는 표현은 좀 조심스러운데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항상 북한의 이런 도발은 상존해 왔더라, 늘 있어 왔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조금 주목할 부분이 2022년 2월 우러 전쟁이 발발했는데, 사실 그 이전에도 저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에 대해서 전쟁 가능성을 높게 봤습니다. 당시에는 전 세계적으로 군사학자들이나 안보 관련 학자들은 현대에 있어서 러시아가 과연 우크라이나를 군사적 침공을 감행할 것이냐라고 하는 좀 회의론적인 시각과 좀 부정적 시각들이 많았는데, 안보를 논하는데 우리가 동화성 얘기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냉정하게 볼 수밖에 없는데, 푸틴은 우러 전쟁 발발 당시에 자국 내 여론이 안 좋았어요. 본인의 지지도가 엄청나게 떨어져 있었던 상황이었고, 본인의 정권 유지를 위해서도 그렇고 나토의 동진을 막기 위해서라도 좌시할 수만은 없었을 겁니다. 푸틴은 두 가지였어요. 불가피한 선택이면서도 고도의 계산이 있었다. 결국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전쟁이 벌어지면서 참 아이러니하게도 푸틴이 우러 전쟁 발발 이전보다 자국 내 지지율이 더 올라갔어요. 지금은 이제 징집 문제라든가 전쟁에서 벌써 횟수로 두 번째 겨울을 맞이하면서 3년째 지지부진한 전쟁 고착화 상태가 이어지니까 지금은 여론이 조금 안 좋아진 것 같은데, 오히려 우러 전쟁 덕에 푸틴은 자국 내 지지율이 높아졌다는 거죠. 자, 근데 당시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와의 전쟁을 보면 군사 강대국이었던 러시아가 오늘날 또 현대전의 양상을 보면 초단기전 내진 단기전 형태로 전쟁이 끝납니다. 근데 지금 우러 전쟁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횟수로 벌써 3년째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개전 초기부터 지금까지 우러 전쟁은 최소 3년 이상 간다고 저는 예측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그 이유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만의 전쟁이 아니에요. 이제는 우크라이나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의 나토와 자유주의 진영이 함께 싸우고 있는 거고요. 왜냐면 지금 많은 무기 지원을 해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러시아도요, 중국과 이란, 북한 등 이란제 샤헤드 무인기부터 중국의 러시아에 대한 군사적 원조나 지지, 그런 것들이 표면적으로 드러나진 않는다 하더라도 충분히 우리가 의심해 볼 수 있는 개연성이 높고, 북한은 지난 연말 200여만 톤에 달하는 재래식 무기 155mm 포탄을 비롯해서 러시아에 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 사용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러한 러시아를 필두로 한 중국, 이란, 북한 등 이런 나라들을 권위주의 국가들이라고 하는데, 즉 우러 전쟁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와의 국가와 국가 간의 전쟁이 아니라 자유주의 진영과 권위주의 진영 간의 어떤 세력 간 대리전 양상을 벌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똑같이 일어난 게 1950년 6월 25일 발발한 한국전쟁이었어요. 3년이 넘는 만 3년이라는 기간 동안 한반도에서의 북한과 한국과의 이러한 정말 있어서는 안 되고 앞으로 있지도 않을 것이라 저는 그렇게 믿고 싶은데, 한국전쟁도 사실은 공산주의 세력과 민주주의 세력 간의 대리전 양상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단기전 내지는 단기 결전으로 이루어지기보단 조금 장기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우려를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지금 벌써 3년째 거듭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러한 우러 전쟁 양상, 그리고 작년 10월에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이걸 전쟁이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전쟁과 무기를 연구하는 학자로서 이걸 전쟁이라고 얘기하기도 좀 부끄럽습니다. 사실 하마스는요, 팔레스타인 자치기구 안에 있는 일종 무장정파예요.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 초기부터 계획적으로 이스라엘 민간인을 대상으로 공격을 감행했다는 거죠. 하마스의 전쟁 초기 이러한 양상을 보면 정규군의 전투 행태로 보기보다는 어떤 테러에 가까운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이라고 하는 얘기를 할 때 저는 뭐 이스라엘의 입장이 있고 하마스의 입장이 있죠. 팔레스타인 정부의 준자치기구죠. 국가로 인정을 받고 있지만 어떠한 이유든 간에 민간인에 대한 이러한 무차별적인 납치, 살해, 방화, 대규모 학살에 대한 부분들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 하지만 불편한 진실이지만 전쟁에서 무고한 국민은 없습니다. 실제로 지금 우크라이나에서도 무고한 국민들의 피해가 많고, 이스라엘 하마스 간의 전쟁에서도 이스라엘의 민간인 피해가 많았어요. 갓난 아이들이 쇠창살 안에서 갇혀서 참수당하는 또 영상이 실시간으로 외신에 보도되기도 했는데,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행위다. 동북아 지역의 상황을 보면 오늘날 미중 패권 전쟁 또는 미중 패권 경쟁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군사학자들 사이에서는 미중 패권 전쟁이라는 말을 더 많이 합니다. 한층 더 수위가 높다는 거죠. 대만 해협 인근에서 중국과 대만 간의 일촉즉발의 그런 상황들이 많은 군사학자들이 우려를 하고 있어요. 미국 정부도 지금 굉장히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진핑은 세 번째 연임을 하면서 본인의 중국 정부와 그리고 본인의 수건 사업으로 대만에 대한 침공 야욕을 번번이 드러내고 있는데, 하나의 중국이라는
대응이라고 하는 대원칙을 갖고 있는 거예요, 중국은. 그래서 연내 또는 수년 내에는 중국과 대만과의 전쟁은 거의 기정사실화돼 있다. 미국 정부나 국제 다양한 기구에서 연구를 하시는 연구자들이나 학자분들 사이에서도 결국 중국과 대만 간의 무력 충돌과 무력 갈등은 불가피할 것이다라고 하는 보는 것이 정설이 됐어요. 그런 와중에서 한반도 위기 상황도 지금 나날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저는 최근에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의 행보를 좀 주목하고 있는 게 지난해 우크라이나에 러시아 측에게 약 200만여 톤에 달하는 재래식 무기를 군사 공유를 해주면서 북한이 해상 무기 체계로부터 대륙간 탄도미사일에 대한 기타 신무기 체계 그리고 군 위성 발사 사실 그게 군사 기술에 있어서 그 재원이나 그 성능을 보면 북한 스스로 한 게 아니라 이건 분명히 러시아로부터 기술 지원을 받고 중국의 군사 지원이나 기술 지원이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러시아, 중국, 이란, 북한 등 이런 권위주의 세력 간의 연대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지금 이제 전세가 우크라이나가 좀 많이 밀리고 있고 러시아가 좀 승기를 잡고 있는데 지금 이런 상황 속에 대열에 북한도 본격적으로 합류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 말은 무슨 뜻이냐. 김정은 위원장이 러시아와 중국을 믿고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도발에 대한 수위를 높일 수 있다. 아마 올해 또 4월 10일이면 우리 대한민국은 제22대 국회의원 선출하는 총선이 있습니다. 총선 전후로 아마 북한의 강도 높은 도발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전 보고 있고요. 총선 이후에는 또 연례적인 한미연합작전 훈련이 있죠. 한미훈련이 있는데 북한은 연례화되어 있는 한미연합훈련을 침략 도발 군사훈련이라고 단정하고 있는데 그렇게 비난하는 거죠. 근데 사실 한미연합작전의 주요 목적은 방어작전의 목적의 군사연습훈련에 가깝고요. 방어훈련 하는데 왜 공격작전도 하냐 그러는데 공세적 방어를 하는 겁니다. 수세에도 방자와 공자가 있는데 방어를 하는 입장에서도 방어만 하는 게 아니라 방어 과정에서 역습이나 반격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방어작전을 하는데 방어만 해야지 왜 공격작전 훈련을 하냐 하는데 그건 이제 전술이나 작전을 전혀 모르시는 분들이 얘기하시는 거고 북한의 그런 비난에 휘둘릴 필요는 없겠지만 북한이 지금까지 한반도에서의 긴장 위기를 고조시키는 데 있어서 대한민국에 대한 도발 행태를 보면 사실은 도발 이후에 어떤 일련의 대응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북한은 도발을 하더라는 거예요. 북한이 이렇게 도발하면 대한민국 정부나 미국이나 일본 등 주변 국가들이 어떻게 스탠스를 취할 것인지라든가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를 알고 그걸 염두에 두고 도발을 하고 그 도발의 수위와 강도를 조금씩 높여나가면서 완급을 좀 조절해 나가면서 계속 도발 행태를 자행해 왔다라는 거예요.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9.19 군사합의 파기 이후에 이제 완충지대가 사라졌어요. 대화 채널도 차단됐고 그리고 또 작년에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북한이 한 대 치면 우린 두 대, 세 대 치라고 그랬는데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티포텟이라고 해서 한 대 맞으면 두 대, 세 대 치는 게 이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안보학에서는 또 그게 티포텟이라고 하는 개념이 맞기 때문에 국제법에서 얘기하는 비례성의 원칙은 사실 또 한 대 맞으면 한 대 치라는 게 아니거든요. 한 대 맞으면 두 대, 세 대를 칠 수 있는 게 국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례성의 원칙에 가깝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은 뭐 틀린 발언은 아니에요. 근데 위험하죠.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사실 정치인에 가까운데 국민들께 강력한 메시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강성 발언을 할 수도 있지만 이제 북한을 상대로 그렇게 하는 것은 결코 현명하지 못하다. 우리 국방부 장관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뭐 짖는 개는 물지 않는다라고 그러는데 국방부 장관은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야 국방위에 소속돼 있는 국회의원이라면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좋아요. 근데 한 나라에 특히 우리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이 휴전 상황인 상황에 그리고 북한의 이러한 한반도의 긴장 위기가 고조되는 상황 속에서 이건 북한을 괜한 자극을 하는 거거든요. 짖는 개는 물지 않는다? 그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도발을 하는데 불필요한 도발이죠. 그런 것들은 결코 현명하지 못하고 지혜롭지 못하다. 북한이 도발한다고 우리도 연이어서 도발 수위를 높여나간다? 그거 북한이 원하는 거 아닐까요? 북한이 우리 대한민국의 도발 이후에 어떤 일련의 그 대응이나 도발 이후에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우리를 자극을 하는데 우리가 거기에 프레임에 말려 들어가고 있다라고 하고 그런 거에 말려 들어간다면 우리 대통령이나 국방부 장관으로서는 결코 현명하고 지혜롭지 못할 것이라 저는 봅니다. 어찌됐든 다시 돌아와서 한반도에서의 있어서는 안 되고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인데 그 어느 때보다도 전쟁의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다. 만약에 제가 북한의 김정은이라면 저는 올해 연내에 전쟁을 벌이기에 가장 적절한 시점이 바로 올해가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또 갖고 있습니다.
GFP라고 하는 글로벌 파이어 파워, 미국의 군사 전문 매체 기관에서 매년 전 세계 145개 국가를 대상으로 군사력 순위를 발표하는데요. 단연 미국은 군사력 세계 최강의 나라고, 그리고 북한은 10위권 안에도 이름을 못 올리고 있어요. 근데 다만 여기에서 우리가 참고만 해야 되는 게, GFP의 군사력 지수에는 핵무기라든가 생화학 무기와 같은 이런 대량殺무기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단순한 재래식 무기라든가 그 나라의 병력 수, 그 외에도 사실 한 50여 가지에서 60여 가지에 가까운 평가 항목들이 있긴 한데, 결정적으로 인류의 가장 최악의 무기, 궁극의 무기라 할 수 있는 이 핵무기가 빠져있다는 거죠. 전 세계 9개 나라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데 북한도 지금 핵무기를 보유한 건 기정사실화되지 않았습니까? 이 핵무기를 제외하고 군사적 순위를 논의하는 것은 또 어떻게 보면 좀 무의미하기도 한데, 어찌됐든 북한과 미국 간의 군사력 지수, 군사력 차이에 대한 부분들, 핵무기를 보더라도요, 핵탄도수가 미국이 북한을 압도하고요, 핵무기 이외에도 다양한 재래식 무기도 모든 측면에서 북한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병력은 북한이 좀 많죠. 상비 병력을 100만에서 120만까지 북한이 보유하고 있다고 하는데, 글쎄요, 뭐 오늘날의 현대전의 양상이 병력의 수로 전쟁과 전투의 승리가 좌지우지되는 시절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북한이 또 병력이 뭐 200만, 300만 있으면 뭐합니까? 그 병력이 태평양을 건너서 미국 본토로 가야 되는데 그 전에 다 도착하지 못할 확률이 높겠죠, 병력이. 1953년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체결이 되죠. 한국은 전통적인 미국의 우방이자 미국은 우리로서는 이제 혈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과거 1950년대 그리고 오늘날까지 미국과 한국은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가장 강력한 군사 동맹을 지니고 있는 한미 동맹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요. 엄밀히 얘기하면 한미 군사 동맹입니다. 그러니까 정식 명칭은 한미 군사 동맹이고요. 왜냐면 이제 국가와 국가 간의 동맹은 군사 동맹이라고 하는 전제가 있어요. 군사 동맹으로부터 시작됐고, 한미 동맹 한미 군사 동맹이라고 일컬어지고, 기원은 한미 상호 방위 조약으로부터 비롯된 거죠. 미 국방 수권법에는 한반도 대한민국에 28,500명의 미군을 주둔시키도록 법제화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유사시에 한반도에서 또다시 북한에 의한 전쟁이 벌어졌을 때 북한이 우리 대한민국을 침범한다면 북한을 대적해서 한국군과 미군이 같이 대응할 거예요. 군사적 자동 개입이 됩니다. 한미 상호 방위 조약과 지금에 얘기하는 한미 군사 동맹의 근거에 따라서 지금 윤석열 정부가 이제 보수 정부가 또 들어서면서 미국도 바이든 행정부와의 어떤 긴밀한 공조 체계를 확고히 해 나가고 있는데요. 제가 한 수년 전부터 AFP 통신이나 워싱턴 포스트지, 뉴욕 타임즈와 같은 외신 쪽 인터뷰를 많이 하게 됐는데, 그 워싱턴 포스트지에서 155mm 포탄을 이제 한국이 제작한 155mm 포탄이 미군에 제공이 되고 미국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우회 지원을 했다라고 하는 워싱턴 포스트지 보도가 나갔었죠. 그때 당시에 이제 우연찮게 제가 제보를 한 게 아니라 좀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 속에서 우리 군의 탄약을 보관하고 있는 탄약사 AI의 탄약창에 한글 색인을 포탄에서 제거하는 155mm 포탄에 한글 색인을 지우는 작업들을 수개월 동안 하는 내용을 접하게 돼서, 그게 또 C웨이로 선적이 돼서 이제 미국으로 가져가게 된다는 것을 제가 좀 의아하게 여기면서, 결국은 우크라이나의 포탄이 우회 지원되는 것이 아니냐, 그럼 조심스러운 또 외신 인터뷰를 하기도 했는데, 또 워싱턴 포스트의 최초 보도가 됐죠. 저도 연락을 받고 인터뷰를 하면서 온라인으로 미팅도 하고 그랬는데, 미국 외교협회 관계자, 그리고 미 하원의 국방위 관계자, 존스 홉킨스대의 세이스 국제정치대학원이죠. 그쪽 관계자분들하고도 소통을 할 일이 있었는데, 저한테 이제 한국 방위산업의 글로벌 위상이 높아지는 데 대한 질문을 좀 하고 싶다고 그래서 한국의 군사력 수준과 방위산업에 대한 인터뷰를 하기로 했는데, 제가 첫 번째 질문을 받고 굉장히 당황했어요. 그러니까 방위산업에 대한 질문을 하신다고 해놓고 첫 번째 질문이, 왜 한국 정부는 보수 정부가 들어서면 미국에 의존적이고 한미동맹에만 의지하려고 하냐. 첫 번째 질문이 그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당황스러웠는데, 제가 답변이 좀 조심스러워서 반대로 물어봤어요. 그렇게 질문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미국 외교 정가나 미국 쪽에서는 한국의 보수 정부가 들어서면 미국에만 의존하려고 하고 그렇게 실제로 생각하냐 그랬더니 예스, 그렇다라는 거예요. 미국 외교 정가나 미국 쪽 정부 관계자들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더라는 거죠. 근데 왜 이 질문을 했는지 두 번째 질문을 들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만약에 한국산 무기와 미국산 무기가 유럽이나 중동에서 경쟁을 하게 됐을 때 미국 정부가 과연 한미동맹이 중요하다고 해서 한국산 무기에 양보하고 자국의 방산업체 이익이나 국익을 양보하고 포기할 것 같냐는 거죠. 이해되시겠어요? 자, 그럼 과연 한미동맹이 중요하니까 한국산 무기와 미국산 무기가 해외 글로벌 시장의 방산 무기 시장에서 세일즈를 하는데, 중동 국가 또는 유럽의 어떤 국가를 상대로
미국산 무기와 한국산 무기가 최종 경합을 하게 됐어요. 그때 미국 정부가 과연 한국 정부와 한국 방산업체들을 위해서 자국의 방산기업의 이익을 포기하고 자국의 국익을 포기하면서까지 양보해 줄 것 같냐는 거죠. 안 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퍼스트 아메리카예요. 퍼스트 아메리카. 미국 자국 우선주의, 미국 실리주의, 미국 자국의 국익을 우선한다는 거예요. 미국의 자국의 국익이 우선되고 나서 그 다음에 한미동맹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마지막 멘트를 그런 바람직한 한미동맹의 방향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는 질문에 서로 상호 윈윈 해야 된다 그랬어요. 윈윈. 미국군 자국 국익을 우선하는 거 당연하죠. 근데 우리 한국 정부도 자국의 국익을 우선할 수밖에 없다는 거를 미국 정부도 알아야 된다. 미국 정부도 알겠죠. 그러면서 한미동맹의 균형점, 적절한 균형점을 찾는 밸런스를 맞추는 작업이 중요한데 그건 현 바이든 행정부와 한국의 윤석열 정부가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죠. 쉽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미국과 한국의 적절한 균형점을 맞추는 그 밸런스를 찾는 거 그게 지금 현 미국 행정부와 우리 한국 정부의 숙제가 아닐까. 그리고 제가 조금 더 제안을 드리면 한미동맹은 한미군사동맹으로서 시작됐으니까 한미방산동맹으로 승화시켜 나가자. 무슨 얘기냐? 소사 체결을 했죠. 최근에 군사협정을. 그리고 이제 RDPMOU라고 하는 상호 국방조달 협정 체결도 바이든 대통령과 한국 윤석열 대통령이 정상 간 의제로 채택을 했어요. 28개 국가가 미국의 RDPMOU를 체결한 국가에 우리나라가 29번째로 이름을 좀 올리자. 그러면서 공고한 한미방산동맹과 긴밀한 협조 관계를 구축해 나가는 것. 미국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밸류 체인을 완성해 나가는 데 있어서 한국도 동조하고 같이 발맞춰 나가야 된다. 한미 군사동맹은 한미 방산동맹으로 승화시키면서 미국의 자국의 국익과 우리 한국의 국익도 서로 균형점을 찾아 나가자. 저는 그런 제안을 했고 관계자들도 굉장히 좋은 대안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대화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 우리 한국 정부도 한미동맹이 중요한 걸 압니다. 미국이 제일 중요한 걸 알아요. 그리고 미국도 오늘날 전 세계적인 균형자 또는 조정자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한국의 중요성을 가장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양국 모두 이런 부분을 잘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상호 발전적인 그러한 동맹 협력 체계를 공고히 해 나가는 것은 매우 중요하겠다.